예, 저는 오늘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나쁜 미생물과 좋은 미생물에 대해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료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1000만 종의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어떤 그 고등생물보다도 월등히 많은 종의 수의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인체에는 그 중에 이제 일부만이 그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음식물들이 도달하는 곳이 위죠. 위에는 아주 그 극히 작은 숫자의 미생물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강한 위산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니까 즉 위산의 성분은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산이 그 결국은 위 안에 어떤 산성도를 pH 한 2.5 이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 있는 웬만한 미생물들은 음식물로 섭취된 웬만한 미생물들은 다 살균이 돼요. 그러니까 위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은 그 위산을 견뎌낼 수 있는 극히 이제 일부의 미생물이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생물이 뭐죠?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그 위염을 일으키는 또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이제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이제 위를 거쳐서 그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십이지장이라는 곳에서 중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쓸개즙에 의해서 중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 음식물의 어떤 산성도는 약 그 중성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장을 거치면서 점점점 미생물들이 이제 그 자라날 수 있는 그 같은 환경이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ml당 약 10,000개에서 1,000,000 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소장은 그 소화작용이 활발하고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들을 빠르게 내려보내죠. 그 다음에 그 음식물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대장이죠. 대장은 이제 굵고 운동성이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 안에 이제 음식물들이 섭취한 음식물들의 이제 찌꺼기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축적되면서 같이 미생물들도 축적되고 그 안에서 또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안에는 1ml당 무려 1조에서 약 10조 개의 미생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10조 개 상상이 갑니까? 그 숫자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그 보는 대변의 약 3분의 1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게 성인의 몸무게가 약 60kg에서 7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약 1kg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무게예요. 대부분은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조에서 1000조 개의 어떤 미생물들, 그 이상의 미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미생물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우리 구강과 피부에는 입 안에도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우리 몸의 곳곳에서도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름 휴가로 해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해변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면봉으로 그 배꼽 있는 데를 이렇게 물로 식염수로 닦아서 채취를 하면은 바다에 사는 미생물들이 아마 검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외부에 늘 접촉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촉해서 우리 몸에 붙어서 사는 미생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 종류가 약 70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장과 대장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몸에 또 정착해서 사는 미생물들, 즉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 5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미생물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이제 그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미생물들은 아니고 그냥 공생하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공생하는 미생물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대부분 장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일부 병원균이 감염되면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체에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라고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는 미생물은 약 2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절반 가량은 이제 세균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그 미생물들이 감염돼서 질병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이제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와 같은 감염병을 이제 배우고 또 그 치료해 나가는 기술들을 익혀 나가는 게 미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미생물들을 그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죽일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감염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병원균에 의해서 병원균이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감염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체와 미생물의 균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정착해 있는 미생물들이 늘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하지가 않아요. 즉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전혀 미생물이 감염돼 있어서는 안 되죠. 엄마의 그 태반 안에서는 이제 완전한 그 무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산하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그다음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미생물들을 이제 접촉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정착하는 미생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남자와 여자가 신체 구조가 다르죠. 그러한 이제 신체 구조의 어떤 다름에 의해서 또 정착하는 미생물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에 의해서 그 병원균에 많이 접촉하는 이제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병원균과 많이 접촉할 수 있을까요? 예, 의사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이제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병원균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 일부 미생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특정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염되기 쉽거나 또는 감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겨울철에 그 굴 먹고서 노로바이러스 감염됐던 경험 있는 사람들 있죠. 겨울철에 이제 팽만돼 있는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혈액형에 따라서 이렇게 감염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을 결정하는 그 O형 인자라든지 A형 인자, B형 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혈액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B형인 사람은 노로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안 되고 O형인 사람들은 쉽게 감염되고 뭐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 이거를 이제 그 유전자는 결국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니까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가족력에 따라서 또한 이제 질병이 감염병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미생물이 감염되면은 결국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요? 수술을 합니까? 약을 먹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생제를 복용해서 그 쉽게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감염병을 치료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미생물들은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감염될 당시는 별거 아닌데 미생물들이 결국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번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치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감염병 치료약으로 개발된 항생제에 대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내성을 가졌을 때 그 감염병이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그 미생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몸에 정착해서 사는 미생물들의 대부분은 그 같은 감염병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상균들은 우리 인체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뭐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이 서식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서식처를 제공받고 또 음식물들 섭취를 같이 분해하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와 같은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이제 미생물만 이득을 취하는 편리 공생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균들이 어떠한 그 균형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상균들이 장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의 어떤 장내는 이 장내에서는 미생물과 같이 영양물질을 이제 대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어떤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노출된 오염물이라든지 약물도 이렇게 약품도 분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 몸에 이제 노출된 어떤 해로운 물질들을 해독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능도 있다라고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미생물들이에요. 우리 장내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음식물들이 어떻게 되죠? 산소가 없는 데서 음식물이 소화되면은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음식물들을 소화하면서 그 발효 식품인 초산이나 젖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의 점막의 환경을 갖다가 산성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발효 미생물들은 산성 조건에서 잘 자라지만은 병원균들은 중성 조건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산성 조건에서는 병원균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살균, 우리 또 점막이 아닌 피부에 사는 일부 미생물들은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산도 만듭니다. 이런 산은 살균력이 있어서 어떤 우리 피부에 어떤 병원균들이 감염됐을 때 그것을 일부 살균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장내 보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에 아주 중요한 짧은 지방산이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어떤 생리적인 기작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짧은 유기산이 있는데 그게 부틸산입니다. 이 부틸산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거기서 이제 부틸산을 만드는 것을 우리 인체에서 흡수하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인체를 보호해주는, 특히 장의 어떤 점막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어막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러한 기능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우리 인체가 쉽게 병원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우리 면역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신체가 제대로 이제 환경에 이제 노출됐을 때 적응해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다양한 병원균들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정착해서 만약에 번식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감염병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염병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뿐입니다. 자, 항생제는 이제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통칭해서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런 항생제는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생제가 자꾸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자꾸 항생제가 노출이 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 결국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어떤 빈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자,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생제에 대해서 다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의 어떤 보건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계속 증가를 해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암 환자보다도 많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아마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전 세계의 어떤 선진국을 지표하는 이제 국가들의 모임이죠. OECD라고 하는 이런 OECD 통계에 보면은 OECD 국가의 국민들은 평균 1,000명당 21명이 이제 항생제를 매일 복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감염병에 의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이제 복용하는 숫자가 매일 한 1,000명당 21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당 약 31명, 3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1.4배의 항생제가 이제 처방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의 문제점인데요. 첫째는 이제 의사가 어떤 단순한 어떤 감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항생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처방할 수 없고 그리고 감기는 원인균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세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이제 처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병원에 간 환자들이 그 의사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는 복약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5일치를 처방받으면 5일치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 이틀 먹고 안 먹어요. 그리고 재발하고서 또 병원에 가서 같은 항생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1차 노출됐던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생길 수가 있죠. 동일한 항생제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약 처방을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무리하게 항생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먹었으니까 달라고. 자, 항생제라는 건 동일한 항생제가 계속 반복 노출되면은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환자들이 약을 먹는 습관 또는 의사의 어떤 복약 지침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세 이런 거에도 아직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미생물과 그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인간의 싸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 의학에서 미생물학이 이제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과거에는 이것을 갖다가 항생제 치료, 즉 항생제 개발과 치료 이런 것들에 많이 주안점을 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제약회사도 이제 항생제 만드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 약물이 그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몇 년 장사 못 해먹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개발비를 회수를 못하죠. 이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개발에 그 제약회사들이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자연 페니실린과 같이 자연계로부터 이렇게 항생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약제화하는 데는 그 약 한 평균 2천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개발 비용이. 그렇지만 지금은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약 2조 원 정도가 듭니다. 왜냐하면 심사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내성까지 다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규모는 항암제 개발하는 것보다도 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제 마음껏 개발해서 병원균을 퇴치하기도 어려운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제 미생물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사람의 어떤 그 경쟁에서 이제 항생제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이제 미생물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지구의 변화 또 인구의 어떤 증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또는 인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약품들을 안전한 의약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학 과제는 상당히 이제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과 그 미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라고 봅니다. 자, 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